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페드의 최종 금리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사실 2023년 굉장히 큰 이슈가 당연히 될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전 세계에서 지금 페드의 금리에 관해서 어디까지가 상단일지 촉각을 건두고 세우고 있는데요. 그 금리 상단에 대해서 일단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하고 이 사진 제가 신세계 리턴즈 방송에서 몇 차례 보여드린 적이 일단은 있는데 조금 복기를 하고 좀 디테일하게 뒷부분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지금 이슈인데 뒤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한미 금리 전망 및 스프레드입니다. 이제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 격차. 자, 일단은 그 한미 금리의 전망을 일단은 보시면 자, 22년도 보겠습니다. 22년도에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쿼터죠. 4쿼터에 5.5%까지 일단은 3.05%입니다. 3.50%입니다. 3.5%예요. 정정하겠습니다. 3.5%까지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고 CPI 같은 경우에는 5.5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4.75죠. 그 다음에 CPI는 7.0 정도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여기까지는 뭐 엇비슷하죠.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엇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자, 23년 일단은 중요합니다. 23년 일단은 중요한데 자, 미국 일단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를 지금 5.5%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5%로 일단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일단 레포팅을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조금 너무 낮게 잡았다. 너무 낮게 잡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쿼터의 최정점을 찍고 2023년 1쿼터부터 1분기죠. 1, 2, 3월부터 지금 금리를 내리는 이런 정책을 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느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증권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나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일단은 비교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 제가 이 레포팅하고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3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분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한국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리 인하 할 수가 없습니다. 침체 후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그게 23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자, 금리 그래프를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자, 2022년부터 금리가 이제 올랐죠. 오르다가 동결이 될 거예요, 일단은. 예,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꺾임을 보이면서 내려올지 동결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2024년경에 아니면 빠르면 23년 하반기 23년입니다. 33년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금리의 상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금리의 상단이 딱 정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어떤 불확실성, 우리가 어떤 금융 투자에서 굉장히 지표로 삼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을 찾을 건데, 이런 금리의 상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나오는 테일러 준칙이 유일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테일러 준칙이. 테일러 준칙은 제가 이미 2022년 4월 19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내용인데, 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블러드 제임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때 2022년 4월 19일, 4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금리를 0.75% 인상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죠. 대표적인 페드의 대표적인 이제 매파죠. 매파기 때문에 금리를 0.75% 인상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때 주장을 했고, 자, 올해 말까지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3.5%까지 무조건 인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테일러 법칙이라는 테일러 준칙입니다. 테일러 법칙을 공식이죠.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 무조건 3.5%까지는 연말까지 2022년 연말까지 3.5%까지 인상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3.5% 지금 훨씬 넘어 있죠? 네. 3.5%가 지금 훨씬 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없이 페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필립스 곡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필립스 곡선 제가 수차례 그려드렸죠? 몇십 번 그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역행한다라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이 테일러 준칙인데요. 테일러 준칙. 금리를 어떻게 올리고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공식입니다. 테일러 교수, 사람 이름입니다. 테일러 교수가 만든 공식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 경제 상황, 경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시장에 가장 적절한 금리 인상 폭인지를 계산을 하는 게 바로 테일러 준칙입니다. 뭐 테일러 법칙, 테일러 공식, 테일러 룰. 공식적으로는 테일러 룰입니다. 그래서 이 룰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나라의 금리 결정은요, 테일러 준칙으로 거의 다 대부분 합니다. 각 국가에서. 그리고 유수의 나라들, 이걸 기본으로 금리를 일단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 뭔지 모르겠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여기 밑에 다 나옵니다. 여기 밑에 다 줘요. 이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요거 보이시죠? 산수예요, 산수. 실질적으로는 산수입니다. 이거 값을 다 주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미 2022년 4월 달에 테일러 룰에 입각을 해서 연말까지 무조건 3.5%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제임스 블러드가 일단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됐고 4%가 넘는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4%가 넘는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럼 이 테일러 준칙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그럼 테일러 준칙이 그때는 3.5%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뛰었느냐? 일단은 뭐냐면요. 장기 평균 실질금리나 성장률, 물가 상승률 목표치. 그렇죠? 자, 전기 물가 상승률 같은 건 뭐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죠. 전기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거는 추정치예요. 추정치. 가중치, 물가 가중치도 요거는 뭡니까?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테일러 룰의 가장 약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수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변수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자, 그래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지금 현재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온 거면 테일러룰 업데이트 버전으로 추정한 향후 미국의 적정 금리는 지금 2022년 4분기하고 2023년 1분기를 보면 6%대입니다. 6%대. 지금하고 뭐예요? 약 2% 정도의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2% 정도의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의 문제, 기준금리 인하의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주식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버전, 이게 이제 최신입니다. 최신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적정 금리는 지금 6%대가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테일러 룰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요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꼭 아셔야 되는. 자, 보시면 이거 먼저 일단은 보실게요. 현재 인플레이션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금은 뭡니까? 1970년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다 쓸게요. 네, 여기가 좀 잘 보이죠?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과열된 경기를 지금 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나타내는 두 가지 원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활황이죠. 경기 활황. 경기가 너무 좋아요. 경기가 너무 좋고,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건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에, 호주머니 속에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돈을 쓰죠. 외식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요. 뭐 5만 원짜리 먹을 거 10만 원짜리 먹게 되고, 옷이라도 한 벌 더 사게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치품 같은 것들을 좀 사게 됩니다. 자동차도 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좀 사고요. 그게 뭡니까? 경기가 활황이어서 수요가 높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돌게 되죠. 돈이 많이 돈다라는 건 통화량이 는다라는 뜻이고, 통화량이 는다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인 물가, 상품의 가격은 더 높아지는 현상. 그게 뭡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공급의 측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자, 물가는 뭡니까, 여러분? 물가.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의 가격. 자,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가는 뭐예요? 물건의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은 뭡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다. 그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다.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뭐도 올라야 돼요? 내 소득도 올라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과 접니다.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물가는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다. 자, 근데 물건의 가격,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라면을 사거나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에 식당 가서 식사하시잖아요.
지금 뭐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왜 오르느냐? 왜 오르느냐? 식당 가시면 이런 문구 써 있습니다. 원자재 값, 원재료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500원 더 올립니다. 이런 문구 굉장히 많죠, 요즘에. 뭡니까? 왜 오르느냐? 바로 어떤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을 구성하고 있는, 요즘에는 상추에다 고기를 싸 먹는 게 아니라 고기에다 상추를 싸 먹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물건의 가격이 오른 겁니다. 왜? 그 물건의 가격을 형성하는 그 기초적인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겹살 가격이 오른다. 그럼 뭐예요? 상추값이 비싸지니까 삼겹살 가격이 오른다. 자, 김치찌개가 올랐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치킨 가격이 올랐다. 그 생닭의 뭐 단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뭡니까? 비용이 높아져서,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 비용을, 자, 기업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파는데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가면 기업이, 저희는 사회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값 상승에 관한 부분을 기업에서 다 전담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전과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 경영학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의 첫 번째 존재 원칙이 뭡니까? 존립 원칙, 기업의 첫 번째 존립 원칙 뭐예요? 우리 경영학과 가면은 첫 시간에 배우죠? 이익입니다. 이윤 추구. 이윤 추구라고 배우실 겁니다.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이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소비자한테 전가시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안지 않죠. 그래서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소비자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 가격에 대한 전가는 누가 해요? 여러분들과 저 같은 소비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자, 첫 번째, 2008년, 2009년 우리가 이제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미국의 금융 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돈을 막 풀었습니다. 경기를 활황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뭡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이 호주머니 속에 많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해요. 재난지원금을 무상으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막 풀리는 거예요.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거기에다가 러시아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에서 전 세계로 공급되는 그 자원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던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중국이죠.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중국이 뭡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을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중국이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자, 세계 공장이 중국, 상하이 다 폐쇄시켜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급망이 막혔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풀었습니다만 2년 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폐쇄를 시켜버리니 공급이 뭐예요?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당연히. 그죠? 공급이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년대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 자, 어떤 시점이 유사하냐? 70년대가 유사하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를 봐야 되느냐?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뭐예요?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 두 번째 뭡니까?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두 개가 지금 다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두 개가 전부 다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해되시죠? 수요와 공급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두 가지 상황이 전부 다 나타나 있는 인플레다. 두 가지 상황이 다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이게 뭐예요? 6, 70년대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6, 70년대 인플레이션과 뭡니까?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유사하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다시피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자, 전쟁에 참전을 하면 군수물자가 필요합니다. 탱크, 미사일, 헬기, 전투기, 총알, 군수물자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근데 이 군수물자를 나라에서, 국가가, 정부에서 야, 너 이거 군수물자 만들어 라고 하면 만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에요? 자, 군수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물 제작하는 회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얘네도, 정부도 얘네한테 돈을 줘가지고 뭡니까? 군수품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요,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많아져요. 화폐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화폐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죠. 화폐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인플레가 생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베트남 전쟁, 군수물자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이게 뭐예요? 수요 측면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측면. 자, 두 번째.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자, 오일 쇼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녹색창 검색하시면 잘 나오고요. 오일 쇼크가 생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 이게 뭡니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금하고 똑같죠. 오일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6, 70년대에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작금의 현재 미국 상황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후반이니까 저는 이걸 이제 7에서 80년대 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7에서 80년대하고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어떤 정책을 써서, 페드가 어떤 정책을 쓰고 미국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써서 이 7, 80년대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80년대 중반부터 US 달러, 미국의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서 경제 강국이 됐는지 이거를 분석하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걸 지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CPI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있고요. 자, 이때 정말 어려운 시기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누가 있었느냐? 폴 볼커 전 미국 연준 의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의 달러가 8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달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잡고 10년 만에 그거를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역전시킨 사람이 폴 볼커인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79년 8월에 79년 8월에 임기를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던 시절이었어요. 10%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어서, 자, 폴 볼커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루아침에 금리를 4% 인상을 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금리를 4% 인상시켰어요. 여러분 그 지금 페드에서, 미국에서 한 달에 금리를 0.75% 인상시키는 걸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폴 볼커는요, 하루 만에 4% 인상시켜버렸어요. 1년 만에 8%에서 17.6%로 올려버렸습니다. 금리를. 여기 보이시죠? 79년도에 금리를요 17.6%까지 땡겨버렸습니다. 자, 금리를 급속도로 이렇게 올리니까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단시간에 위축이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단시간에 잡히기는 잡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자, 이 부분에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살짝 잡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폴 볼커가 실수를 하나 좀 하게 됩니다. 폴 볼커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무슨 실수를 했느냐? 자, 금리를 8%에서 17.6%로 급속히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니까 인플레가 조금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17.6%에서 어떻게 돼요? 금리를요 9%까지 인하를 해버립니다. 1년 만에, 1년도 안 된 시간에 금리를 17.6%에서 9%로 인하를 해버려요. 인하를. 여기까지. 9% 여기 보이시죠? 9%. 여기까지 인하를 해버립니다. 자, 인하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요 빨간색입니다. 소비자 물가가요. 인플레가요 12%로 고정이 돼 버려요. 그냥.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하고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잡혔어요. 인플레가 조금 잡힌 거를 확인하니, 금리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구나. 오히려 무슨 일을 벌였어요? 금리를 인하해 버렸어요. 이게 불과 여러분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상. 자, 79년 8월에 총재로 임명이 됐고, 뭡니까? 1년도 안 된 시간이에요. 11개월 만에 뭐예요? 금리를 9%로 내려버렸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플레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뭡니까? 인플레가 12%로 그냥 고정이 돼 버렸어요. 이게 실수죠. 왜냐? 강력한 금리 정책으로, 자,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력한 금리 정책으로 인플레를 눌러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잘했죠. 강력한 금리 정책으로 인플레를 눌렀는데, 인플레가 조금 꺾이네. 그래 버리니까 뭐예요? 금리를 인하를 해버린 거예요. 17.6에서 9%로. 그러니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폴 볼커가 자서전에서 이제 고백을 한 건 아닌데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금리에 대한 자기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분이 굉장히 강단이 있던 사람이 뭐였냐면, 자, 인플레가 지금 고정이 되고 안 떨어지니까 바로 뭡니까? 금리를, 여기 빨간 박스 보이시죠?
19.1%까지 땡겨버립니다. 1년 만에 보세요. 자, 몇 개월 만에 8에서 17.6%까지 땡겨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11개월 만에 금리를 17.6에서 9%까지 낮춰버리고, 아, 이게 아니네, 실수했네, 느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1년 안 돼서 금리를 9%에서 19.1%까지 또 땡겨버립니다. 엄청난 강난입니다.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일화를 소개시켜 드렸죠. 폴 볼커는 페드 연준 의장 재임 시절에 항상 리볼버 권총을 갖고 다녔다. 왜냐? 계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때. 금리를 이렇게 땡겨버리니 19.1%까지 금리를 땡긴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이 금리에 관해서 제가 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은행에서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자,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뭐예요? 페드에서 하죠. 유럽연합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유로존은 유럽은행에서 합니다. 기준금리를 발표를 해요. 기준을 일단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면 이게 어디로 날라와요? 각 은행,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민신한, 뭐 하나은행 같은 메이저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받아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영업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자, 은행은 뭐예요, 여러분? 한국은행을 제외하고는 다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한국은행만 국책은행이고 다 사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윤추구예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경영학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이윤추구. 사기업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윤을 남겨야죠. 자, 기준금리에다가 뭡니까? 플러스 알파의 금리를, 가상금리를 붙입니다. 그래야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것만 해도 남긴 하는데, 은행은 하여튼. 자, 플러스 알파의 금리가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거를 시장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장금리라고 불러요. 이 시장금리가 뭡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대출 받을 때 받는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지금 기준금리가 3% 정도 되죠. 여러분들 요즘에 대출 받으시고 무슨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구입자금,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을 때 여러분들 3%로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요? 그거는 그냥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니까. 플러스 알파, 가상금리를 붙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때 미국이 기준금리가 19.1%였다라고 하면, 예? 기준금리가 19.1%였다라고 하면 시장금리는 몇 프로겠어요? 24%, 25%였어요, 여러분. 응?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연 25%니까 4년이면 어떻게 돼요? 4년 동안 빌리면요, 이자가 1억이에요. 2배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2배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억만 빌려도. 그러면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폴 볼커는 재임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살해, 엄청나게 많은 그 살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기준금리 19.1%까지 땡겨버립니다. 왜요?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인플레이션 상향군. 이렇게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버리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그때서야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내려갔다. 19.1%로 땡겨버리니까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제서야 뭡니까? 이게 10%예요. 그제서야 뭡니까? 이 빨간색 보이시죠? 10% 이하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가지 방점을 더 찍은 건 뭐냐면,
폴 볼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금리를, 자, 여기에서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고 고정이 돼버렸어요. 고물가가 고정이 돼버렸죠. 자, 이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금리를요, 19.1%에서 급속도로 낮추는 게 아니라 12에서 14%를 유지를 해버렸습니다. 유지. 이건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다. 자, 여기에서 금리를 급속도로 내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정이 됐어요. 여기에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뭡니까? 금리는 고금리로 유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금리 팍 낮추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페드가 학습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 자, 소비자들도 여기에서 뭐예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금리가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느냐? 아, 인플레가 지금 조금 낮춰졌으니까, 인플레가 조금 낮춰지면 페드에서 뭡니까? 금리를 낮추겠거라는 역의 관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여기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거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정이 돼버리니까, 고물가가 고정이 돼버리니 사람들도 여기에서 아, 고물가가 고정되겠거니 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깨부셔야죠. 그래서 뭡니까? 금리를 그냥 고금리로 유지를 시켜버립니다. 고금리를 유지를 시켜버려요. 사람들의 학습 효과를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금리가, 여기에서 금리가 떨어졌으니 여기에서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의 심리를요, 꺾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예요? 금리를 계속 10에서 14%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빨간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꺾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82년과 84년에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박스인데요. 세 번째 박스입니다. 82년에서 84년의 인플레이션이 3.2%, 4.3% 정도. 자, 인플레이션이 79년, 자, 인플레이션이 자, 79년도에 14.5%였어요. 79년도에 14.5%까지 일단은 뛰었는데, 그렇죠? 빨간색 선. 14.5%까지 일단은 뛰었는데, 불과 뭡니까? 84년이라고 칩시다, 그냥. 5년 만에. 그리고 82년에 3년 만에 3.2%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14.5에서 3.2까지 떨어지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뭡니까? 금리는 뭐예요? 8%에서 11%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합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금리 10%고 파란색 선. 여기 금리를 8에서 11%까지 그냥 유지를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빨간색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이게 조금 위로 갈라치면,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할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 선.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이거 보이시죠?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오르려 치면요, 페드는 어떤 전략을 써요? 페드도 학습 효과를 한 거예요. 찍어 눌러야 된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은 뭐로 찍어 눌러야 됩니까? 금리로 찍어 눌러야 된다라는 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안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빨간색 선이 물가죠.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려 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상시켜서 그냥 찍어 누르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금리로 잡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인플레는 금리로 잡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타이틀이 뭡니까?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가 지금 제 강의의 타이틀이죠. 상관관계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 상관관계. 어떤 상관관계냐? 금리의 상단은 알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가 상단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만 할 뿐. 예측만 할 뿐. 상단은 절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정은 할 수가 있죠.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키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포인트. 무슨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느냐. 자, 항상 뭐예요? 물가가 치솟을 때 페드는 어떤 전략을 폈어요? 단순하게 금리로 눌러버렸습니다. 물가가 오르려 치면, 물가가 올랐으면, 물가가 다시 오르려 치면 뭐예요? 금리로 항상 찍어 눌렀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 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비단, 자,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70년대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다. 자, 그 상황을 일단은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 페드의 금리 정책은요, 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지금 40년? 40년이 넘었죠? 79. 40년 넘게 페드의 정책은요,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뭐예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로 찍어 누른다라가 정답입니다. 자, 금리 물가. 물가는 뭘로 잡아요? 금리로 잡는다. 어떻게 해요? 물가보다 금리를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는, 2023년에도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는, 이게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평선으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이평선으로 대입을. 자, 이게 이렇게 가고요. 이게 이렇게 갑니다. 자, 밑에 거는 뭘까요? 올라가는 거는 기준금리. 내려가는 거는 뭘까요? 물가입니다. 이 물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물가라는 큰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가 지금 쭉 계속 인상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은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아시고 많이 들어보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일단은 보게 되면 뭡니까? 지금 기준금리는 4%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9.1% 최고점을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항상 페드는 물가를 잡을 때 기준금리를 물가 이상으로 올리면서 찍어 눌러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쭉 가고 있는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아직은 뭡니까?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기준금리는 계속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는 어떻게 돼요? 내려올 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내려올 겁니다. 요 접점이 생길 겁니다. 요 접점이 생길 겁니다. 자, 현재 물가가 7%대, 기준금리가 4%대예요. 아직 갭 차이가 많아요. 하지만 내년에 이게 골든크로스가 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골든크로스 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금리의 상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해되시죠?
이 골든 크로스 되는 지역이 뭐예요? 금리의 상단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동결, 기준금리 인상, 지금 하고 있는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의 동결, 금리 인하라는 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년 초반에.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은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정도로 국가부채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무조건적으로 다 올릴 수는 없어요. 뭐 다달이. 하지만 동결 정도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번 달에 0.25% 올렸는데 다음 달에 안 올리고 다다음 달에 안 올리는 이런 동결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나온다? 자, 경기 사이클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경기 사이클을. 경기 사이클은요, 항상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기 과열.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시키고,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 확인하고, 금리 인하하는. 금리 인하, 여기가 뭐예요? 금리 인상. 여기가 금리 인상, 여기가 금리 인하. 이 부분이 금리 인하. 근데 지금은 어느 시기다? 이 시기. 그러니까 뭡니까? 금리 인하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 상단은 모르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저와 함께 우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잘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금리 상단을 알고 싶니를 통해서 2023년 페드가 어떤 스탠스로 나갈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